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투입니다. 자, 오늘 도서 리뷰할 책,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 책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새 인기 있는 책인데요. 조던 피터슨, 책값은 16,800원이고요. 메이븐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그리고 조던 피터슨 씨는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 뽑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라고 합니다. 자, 내 인생을 바꾼 교수. 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준다라는 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2가지 인생 법칙, 이 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바다까지의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예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싸웠다가 패배한 바다까지는 더 이상 싸우려고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의 패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공격성도 사라지고 완전하게 자신감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경우도 만약에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만약에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정말로 큰 실패를 겪거나 심한 배신감을 이제 당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떤 시도조차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업에 엄청나게 실패했으면 또 도전하기 쉽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도 허리가 좀 구부정하고 그런데 허리를 펴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닥까지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위를 낮은 사람으로 인식한다라고 해요. 구부정해서 다니면.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이 막 이러고 다녀. 그러면은 되게 서열이 낮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해요. 근데 가슴을 활짝 펴고 허리를 당당하게 하고 멋지게 모델처럼 걷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에 맞게 대우해 줄 거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부정할수록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들게 한대요. 그 자세 자체가.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냐? 정신도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자세가 굉장히 바르고 태도가 되게 좋은 학생이 있어요. 그럼 딱 보면 겉모습은 전교 1등이에요. 그러다 그 학생이 전교 1등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전교 1등 할 포스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런 학습 자세를 가진 친구를 보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근데 막 엎드려 있고 구부정하게 있고 그냥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자, 물 한 입 마셔야 되겠다. 제가 이 컵을 저희 딸하고 남편인데 저희 딸이 태권도 다니면서 1학년 때인가 이 컵을 태권도에서 어디 견학을 갔다가 만들어줬더라고요. 근데 이 컵이 되게 추억에 남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이 되었지만 이때 어린 시절 얼굴 보면서 이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가면 이제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아서 어떨 때는 조금 과거가 좀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책 도서 리뷰 10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에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좌절스럽더라도 우리는 항상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생각해 보고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람이 휩쓸려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정립하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원망과 앙심, 잔혹성에서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나만의 원칙.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해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내 자신을 대우하는 거. 나만큼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나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습관을 하게 해주는 것. 자,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가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꾸어 놓는다.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정말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해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내 자신이 제대로 내 자신의 건강이나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부터가 건강하고 나부터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돕는 거죠. 자, 내 내면에 내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내가 더 바른 행동을 하고 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저자의 이제 친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크리스와 칼 에드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다른 선택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인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결국 인간은 모두 다르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대마초를 하고 막 좀 방탕하게 살았었나 봐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 중 크리스가 오랫동안 이제 마약하고 이러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다가 결국 30대에 정신질환을 얻게 돼서 결국은 자살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내 자신의 가치를, 자존감을 너무 낮게 잡아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렇잖아요. 친구라고 정말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 좋은 친구도 있어요, 사실은. 내 삶을 질투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한테 한번 당했다면 그 친구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래서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망에 빠졌다면 이 절망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당신이 절망에 빠져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보자 라는 가정이 127페이지에 나와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고통 때문에 굳이 내가 희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내가 도와주면서 희생을 해야 되지?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차피 파멸은 다가온다. 내가 희생해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 시간을 조금 늦춰줄 뿐이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당신은 스스로 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 내가 망가져서 당신과 비슷한 처지가 되면 조금이나마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당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자, 당신의 불행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휘두르는 무기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허송세월하며 가라앉고만 있었으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날만하다. 어쩌면 당신의 불행은 나태함과 실패, 죄악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의 부당함을 증명하려는 발버둥일 수 있다. 자,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믿기 때문이다. 자,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자, 성공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바르게 산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 바르게 산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 자, 힘든 일 있어서 방탕한 길로 빠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깽판 치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바르게 그런 힘든 순간에도 바르게 사는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자, 만약 내가 불행한 당신을 도와주어야 한다면 먼저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할 때까지 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또 똑같은 상태로 그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럼 도와준 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결국 내가 인생에서 변하고 싶다면 내 자신부터 정말 절실하게 변화를 원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변화하고 싶은 절실한 열망이 필요하다고 해요. 본인이 그런 열망과 원함이 있어야 누군가가 도와줘도 그 도움을 받아서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의지도 없고 나 좀 도와줘 이러고 있으면 그게 도와준다고 그 사람을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정말 열성적으로 공부를 하려는 친구는 조금만 도와줘도 바로 향상이 있거든요. 근데 할 마음이 없어 맨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이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성심성의껏 도와줘도 안 됩니다. 왜냐면 본인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자기의 의지와 열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지나 열망이 딱 중학교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공부를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시험 대비하면 내용을 설명해 주면 진짜 죽기 살기로 자기가 파고들어서 하거든요. 근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졸고 있고 자료 풀라고 해도 자료 풀지도 않고 다음에 풀어온다고 하고 풀어오지도 않고 그럼 정말 사람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죠. 네. 자,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누구나 사람은 다 변할 수가 있어요. 가족에게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친구가 한두 명 있다고 하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계속 친구로 두고 있을까? 의리 때문이라고 아마 할 수도 있을 거다. 자, 의리를 지킨다는 건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이다. 우정은 상호 합의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할 의무는 없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이다.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진리이고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친구 가려 사겨라 라고 하는 말. 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건강하고 이상적인 관계란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군가 잘 된다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저 친구가 나를 믿고 있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그에 대한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면 정말 좋은 사람들도 용납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등을 돌릴 것이다.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문제가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몸과 마음 건강한 사람, 이 모두가 건강한 사람이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좋은 사람, 정말 바른 사람,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보고 배울 게 있는 사람. 네. 자, 그러면 인생의 게임, 인생도 게임으로 표현을 했네요. 사람마다 이런 건 달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다른 사람, 쟤는 되게 멋지고 잘 나가. 이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대요. 주관적으로 인생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도 노예도 아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해 본 적이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잘 알 것이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속으로 아침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 하면서 몸은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자신. 네, 내 자신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아들과 딸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예 관심이 안 가는 분야도 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네, 다 관심 분야가 달라요. 저희 남편과 저도 관심 분야가 달라요. 저희 남편은 유튜브 보면은 막 되게 재밌는 거,
안일권 씨 막 그런 개그 이런 거 되게 즐거워하고 그거 계속 막 봐봐 재밌어 웃겨. 아우 나 안 봐. 저는 이제 또 다른 서로 관심 분야가 달라서 저희 남편 이제 신발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내가 원하는 관심 분야 막 보여주면 저희 남편 또 안 본다고 하고 서로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 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가치의 기준을 정하기 전에 자신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당신 자신을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일상 속에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보상, 어떤 정도의 여가가 필요한가? 일을 다 때려치우고 인생을 놔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151쪽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 이거 영어 지문에도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막 아담과 하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되게 심리학에 관한 실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미국에는 이제 심리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영어 지문이 거의 심리학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아는 내용인데 똑같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해요. 한 팀에 3명씩 두 팀을 구성해서 3대3 농구를 하는 영상을 이제 틀어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팀은 엘리베이터 앞 좁은 공간에서 자기 팀원끼리 공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그 실험 참여자들에게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공을 주고받는 거 근데 화면이 가까웠고 그 공 주고받는 게 몇 회인지 세서 말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공을 막 주고받는 그 화면을 보고 15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 주고받는 그 영상을 이제 보고 실험을 15회라고 한 상황에서 실험자가 그런데 고릴라는 봤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난하세요? 고릴라라니? 이렇게 어리둥절 하면서 실험 참가자들이 네, 말했다고 해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고릴라 분장한 사람 막 가슴 두들기면서 지나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그래도 이번에는 바텐더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제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바텐더가 뭔가 주방으로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인데 아무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텐더가 바뀌었어. 딴 사람인데.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알아차리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나라면 알아차렸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당신도 예외는 아닐 거다. 바텐더 성별, 피부색이 바뀌어도 아마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 이게 부주의맹이라고 하는 인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무시하게 된대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그거에만 보다 보면 못 보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만 시선을 준다.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은 눈에 들어오지만 그 밖의 것들은 보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부주의맹이 있대요. 정말 선택한 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볼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볼 것인지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정말 내게 필요한 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156쪽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산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좋은 인생, 나쁜 인생 따로 있을까? 뭘 보고 더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당장 몰라도 상관은 없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뀐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결심,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활력을 되찾아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어지러운 정신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더 좋은 삶은 책임질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큰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네, 최선의 삶을 향한 당신의 열망. 이것이 커질수록 세상의 밝은 면이 더 드러나게 된다. 최선의 삶을 향한 당신의 열망. 정말 내가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좋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 안 보였던 밝은 세상의 모습들이 보인다고 해요. 근데 포기해야지. 난 왜 이렇게 태어났어. 이럴수록 더 부정적인 면만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아마 그러한 새로운 정보들이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보고 행동하고 관찰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또 다른 목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자,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예를 들어 목표를 세웠을 때 팀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사에서 팀장이 되겠다. 그런데 팀장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현재 팀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서 당장 내가 팀장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팀장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다. 고통과 실망, 원망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팀장을 볼 때마다. 정말 짜증나.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된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불행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행의 원인이 나다. 책임이 나다.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더 좋은 것을 꿈꾸게 된다라고 합니다. 옹졸했던 생각을 버리고 팀장에 대한 시기심을 거두고 마음의 문을 연다. 세상에 어둡다고 짜증내는 대신에 작은 빛이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목표를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삼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력은 발휘된다. 네, 꼭 그 사람 지위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 이제 나은 삶을 사는 거, 더 좋은 삶, 삶의 목표를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나은 삶, 그럼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까? 더 좋은 오늘을 만드는 거.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게. 자, 그리고 인간만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의미를 찾는다. 인간 스스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이 세계와 자신의 삶에는 아무 의미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 왜 태어났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진 않을까? 남에게 더 선의를 베풀고 좋게 살 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의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수록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현재에 집중해라. 일하시다가 이런 생각하셨나요? 저 서류 더미 내가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일부라도 꼼꼼히 살펴볼까? 20분이면 될까? 처리해야 할 막 업무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업무를 봤는데 빨리 해도 20분 안에 끝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 5분, 그것도 싫다면 1분이라도 괜찮다. 1분이라도 괜찮다. 전체라고 하는 건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내는 거. 그래야 일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금씩,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아,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 삶이, 만약에 지금 삶이 만족스럽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현재의 삶이 100% 만족스럽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폭군이었던 역할을 벗어던지고 현재에 집중한다. 세상을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저 사람 너무 좋겠다. 난 왜 이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내 자신의 인생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일에도 간섭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해라. 그렇잖아요. 내 할 일, 내 인생 살아가야 하는 목표에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남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시간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 부모의 시간은 얼마나 낭비되는가. 자녀 키우고 계시는 분들. 네, 아이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말이다.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귀엽고 솔직하고 사소한 것에 즐거워하고 아이들 보면 굉장히 귀엽죠. 편견 없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특징들을 생각하면 모든 잘못이 어른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무척 순진하고 낭만적이며 위험하다. 왜냐하면 유난히 까다로운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다 성향이 다르죠. 자, 인간의 선함과 악함은 동시에 있는 존재다. 어린아이도 어른만큼이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악한 면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나이가 들면서. 더 친절해지고 양심적으로 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약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현상. 이건 어떨 것 같나요? 어린 아이들의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 근데 약한 사람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근데 사회생활에서는 확연히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에게서는 네,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비 오는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고 학교 운동장에 남학생이었는데 바지에 똥을 쌌나 봐요. 근데 그때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인 게 우산 이제 비가 끝날 때쯤에 그쳤어요. 학교에서 한 12시 그때 오후에 끝났나?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애들이 막 몰려있는 거예요. 되게 한 아이가 가운데 있고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무슨 일이지? 학교 끝나고 걸어가다가 운동장 가운데를 갔어요. 근데 남학생 여러 명에서 한 명이 이제 바지에 똥을 싸서 바지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산으로 계속 걔를 찌르면서 괴롭히는데 정말 기분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슬펐는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약한 존재를 이제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역시 선하기만 한 존재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가 이제 커서도 그렇게 그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막 아이들을 괴롭히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억제시켜주고 착한 행동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사회화 과정은 필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친구와 어른의 관심을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은 친구와 어른의 관심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무리에서 잘한 일은 더 격려해주고 못된 일을 했으면 혼내주고 그걸 억제해줘야 돼요. 관심을 만약에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학대만큼이나 정신 육체 학대만큼이나 무관심 또한 그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어린 아이를 돌보는 사람. 아이와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자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아이가 궁극적으로 피해를 본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린 피해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굉장히 행동도 굼뜨고 산만하고 멍하고 얼굴빛도 어둡고 이런 아이들,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건 그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자라고 되게 표정도 어둡고 사회화가 안 된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그런 친구랑 또 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체계도 없고 규제도 없는 양육. 이건 방치와 학대로 이어지는 거다. 부모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치와 학대를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부모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이와 싸우기 싫다. 근데 부모님은 아이와 싸울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아이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와 막 멀어지고 막 그런 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와 되게 친구가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친구가 된다라는 말은요, 부모가 자녀의 존경 따위는 기꺼이 포기하는 말이 된다라고 해요. 친구를 존경하고 어른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살면서 내가 친구가 안 돼도 많은 친구들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평생 엄마와 아빠 둘뿐이다. 부모는 친구를 넘어서는 존재다. 자녀의 친구에 불과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친구의 권위는 잘못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라면 자녀가 순간적으로 쏟아낸 분노와 증오, 이런 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억압해주고 교정 조치를 즉각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네. 그리고 그리고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209쪽에 어린아이를 때리면 아이에게 폭력을 가르칠 뿐이다 라는 주장은 어떨까? 타이밍도 맥락이 포함된다. 3살짜리 아이가 나무 블록으로 어린 여동생의 머리를 때리는 거 보고 즉시 꿀밤을 때린다면 이런 제볼 어떤가요? 어린아이가 여동생을 때리는데 즉각 동시에 꿀밤을 때리면, 그러면 3살짜리 아이라도 두 행위의 관련성을 깨닫고 다음에는 그런 충동이 생길 때 조금이나마 망설일 것이다. 이런 훈육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훈육에 몇 가지 효과적인 기법이 있다. 자,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사회화 격리시키는 방법. 아주 못된 짓으로 벌을 받던 아이가 화를 막 못된 짓으로 이제 벌을 받는 아이예요. 화를 다스리자마자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는 너 계속 못되게 했으니까 너 저리 있어. 근데 막 화를 막 못 참아. 그럼 같이 안 노는 거야. 혼자 격리된 거야. 근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자마자 바로 어울리는 거.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근데 예전에 저희 딸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근데 친구 3명이 같이 놀았어요. 여자아이들 3명. 근데 3명인데 저희 딸 방에서 셋이 막 놀다가 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랑 친구가 잠시 자리를 피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같이 놀다가 맘대로 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도 다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의 의견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좀 아이들은 다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고집이 있었던 친구인데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니까
저희 딸이랑 둘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그 친구가 이제 화가 진정되고 그리고 조금 분노가 가라앉고 감정을 조절하니까 그때 같이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고 해요. 너가 올바로 행동할 수 있으면 곧바로 우리와 어울릴 수 있어. 너가 올바로 행동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랑 어울릴 수 있어.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돼. 이런 훈육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육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다. 자, 그래서 부모도 실수를 한다. 불면증, 허기, 배가 고플 때 짜증나는 거. 저 특히 그러거든요. 배고프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격렬한 말다툼, 막 숙취, 술 먹고 막 피곤해. 직장에서의 불쾌한 사건. 이런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아이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 아이와 부모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널 확률이 높다. 네, 이럴 때는 잘 생각해 보고 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아이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당신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라고 232쪽으로 나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일은 즉시 중단해라. 오늘 당장 중단해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잘못된 일인지 알아. 근데 막 구차한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변명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되니까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너무 강력하게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건 입에도 올리지 마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해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라. 다른 사람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다. 세상이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짧다. 바로 당신 자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도 항상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중학교 아이들도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꼭 너 자신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네 기준에서 이건 아니다 하면 절대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 행동은 아니다 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강하게 해주는 말과 생각. 인생 사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말 강해도 살아남기 힘든데 그럴 때마다 강해지자. 나에게 힘이 되는 말과 강력하게 힘을 주고 추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할 게 많아. 자, 326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혼돈을 줄이고 삶을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누구에게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꿈, 구체적인 것.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런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됐다. 그러면 성실하게 나아가면 된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자,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384페이지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나쁜 사람, 부주의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알고 싶지 않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파악해야 하는 책임을 막연한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것에 불과하다. 분명히 파악해야 하는 책임. 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지배하고 장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잘못된 조짐이 느껴지고 의심 가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골칫거리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물러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재앙의 불씨가 어둠 속에서 활활 타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담하게 맞서는 게 더 낫다고 해요. 만약에 대담하게 맞서서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삶은 어차피 고통이지 않은가. 그 상처에 맞서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보다 아마 치명적이진 않을 거다. 용감하게 맞서서 문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회피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패배감, 용기 길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419페이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학 교육을 받은 남자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이제 결혼과 연애. 근데 저는 결혼과 연애, 결혼을 할 때, 다 이제 조건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조건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 세계에 관한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을 쓴 것 같아요. 대학 교육 받은 남자가 줄어들면 결혼 연애를 원하는 여성이 상대를 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여성은 경제적으로 비슷하거나 상위에 있는 남성과 결혼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은 어떤 문화권에서나 똑같다. 여성이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나은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항상 들었거든요. 조건이 절대 다가 아니다. 절대 다가 아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과 만나서 산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다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그리고 또 남성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냐? 그들은 지위가 동등하거나 낮은 여성과 결혼할 의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나이가 어떻게 배에서 자꾸 나이가 어린 배우자를 선호한다라고 해요. 나이가 어린 여자. 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여자는 막 재벌 2세 막 꿈꾸고 남자들은 되게 어린 여자 뭐 이렇게. 네, 그렇다면 결혼은 부자랑 잘 나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상당수 여성이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남자를 배우자로 원할까?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여성에겐 자신과 아이를 부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아주 합리적인 대처 방식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어려운데 자신이 돌봐야 할 남성을 고를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직장이 없는 남자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네. 이게 인생의 법칙인가 본데요. 100%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인 사고는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고로 너무 조건만 보다 보면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441조. 자, 희생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낳는 일이 많다. 지나치게 상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너무 과해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생각하리라 가정을 하고 당연히 보답받을 거라 기대를 한다. 근데 기대한 보답을 못 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희생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푸대접받은 기분은 어떨까요? 정말 기분 안 좋겠죠. 자,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을 한다면,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떠겠어? 그러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래요.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럴 땐 어떡하냐? 당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다,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거.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도덕적인 의무다. 그래서 상관,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맞서야 할 때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 비판해야 할 때는 그 비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비판할 어떤 논리들 준비해서 계속 반박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다 돼가는구나.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원하는 것. 당신이 이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누구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어쩌면 당신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다.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원하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에 초점을 두어야 효과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의존적인 성격 장애, 오이디푸스적 어머니라고 양상, 오이디푸스적 어머니. 그러면 이 오이디푸스적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자식에게 난 오직 너만을 위해 산다 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한다고 합니다. 구두끈 묶어주고 먹을 거 잘라주고 막 떠먹여주고. 그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적절한 걸까요? 나를 떠나지 마라. 그 대가로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 너가 나이 들어도 어른스러워지지 않는다면 무가치하고 서러운 존재가 되겠지만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너의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 탓일 것이다. 이게 오이디푸스적 어머니의 거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때요? 부모님이 이런 거래를 제안하면 그 거래 받아들이실 건가요? 거부해야죠. 거부해야죠. 어떻게? 거부하셔야죠. 자, 과잉보호. 부모님이 너무 과잉보호하는 건 아이의 정신, 영혼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하고 너무 품 안의 자식 이렇게 하는 건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생각.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이제 힘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의 어떤 엄청난 힘, 사고의 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것이다. 당신이 모든 결함과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다. 결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사실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 막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고 결혼 생활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예쁘게 봐주고 이런 것도 한 부분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도서 리뷰는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왔던 부분만 리뷰를 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